네, 이번 시간은 우리 5장 행동재무학 관련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행동재무학과 관련된 심리적인 편향 10가지가 제시가 됩니다. 그래서 10가지의 개념, 특징들에 대해서 보통 사랑의 짝대기로 연결한 문제가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 생각이 들고요.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 10가지. 첫 번째가 이제 자기과신이죠. 자기과신. 자기과신은 뭐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죠. 그렇죠? 일단은 어떤 것들은 과대평가하고 어떤 것들은 과소평가하는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실제보다 더 좋게 비칠 것이라고 믿는 거죠. 뭘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적다고 믿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과신이죠. 자,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투자 상품을 고르거나 뭐 투자 정보에 대한 나의 평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정확하고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죠. 그죠?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용 부동산 사는데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스스로 중개인 없이 처리하다가 뭐 사기 당하거나 그럴 수 있죠. 또 미래 경제적인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이거 안 해도 난 할 수 있어. 주식의 개별 종목을 직접 선택해서 직접 투자하면서 잦은 매매를 합니다. 왜 그래요? 나를 과신하는 거죠. 나를 믿는 거죠. 내가 투자하는 건 다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확인합니까? 재무사 결정할 때 발생하는 자기과신 성향은 자신의 어떤 직관적인 본능, 판단, 인지 능력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, 신뢰감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쳐서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어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성향들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느냐? 나는 나만의 신뢰할 만한 투자 정보원을 갖고 있대요. 정말 그럴까요? 그죠?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투자자로서의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고 나는 생각해요. 귀가 솔깃한 투자 정보를 들으면 더 알아보지 않고 바로 가입을 합니다. 나를 믿기 때문에. 그죠? 또 나에게는 투자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뭔가 그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내가 투자했다면 내가 완전히 진짜 이거는 진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. 내가 안 해서 그렇지.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.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했으면 완전히 저기야. 뭐, 예? 나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면 한 가지 유형의 자산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. 왜? 그걸 믿어서. 그죠? 자, 그래서 이게 뭐, 이 자기과신이 뭐 일상생활에 뭐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자, 두 번째는 대표성 오류입니다. 한 가지 어떤 단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전체 상황에 대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거. 자, 이게 대표성 오류죠.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그 사건이 속한 전체 집단의 확률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죠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개의 금융주가 올라요? 그럼 주식시장 전체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렇죠? 뭐 이런 것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자, 특히 이제 주식 종목 선택할 때 과거 수익률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죠.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건들의 상대적인 빈도, 즉 기저율을 무시하고 낮은 종목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, 높은 종목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대표성 오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통 보면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률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적은 수의 표본이 주는 결과를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전체 상황으로 판단해가지고 투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폭락해요.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오는 건 아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, 자, 주식을 매수할 때 최근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사는 거죠. 그럼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. IT주가 뭐 연속 3일 상승하면 IT주를 사고 싶은 거죠. 그게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. 자, 그래서 특히 대표성 오류를 갖고 있는 그런 고객이 있다면 수익률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, 그렇죠? 또는 다른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단내리기 효과인데요. 자, 우리 배가 있으면, 그렇죠? 배가 있으면 여기 이제 달린 요건 도시고요. 돛단배, 그렇죠? 그다음 배가 그 항구에 정박을 할 때 쇠사들이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게 큰 요렇게 생긴 게 이게 쭉 내려와서 바닥에 딱 꽂히면 바다에 정박이 되는 거, 움직이지 않고, 그렇죠? 이게 닷입니다, 닷. 그러면 단내리기 효과라는 것은 요 단내리기가 요 닷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어떤 기준점. 자, 단내리기 효과는 일종의 기준점을 제시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준점이 어떤 그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때 그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신뢰하는 다른 사람의 의견, 내가 처음에 들었던 초기 값의 판단 기준을 두는 거. 그죠? 뭐 그러니까 특별한 조사도 없이 중요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서 그 기준점을 두고 그냥 평가를 조절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최고의 투자 수익률이 30%였습니다. 그러면 뭐 향후에도
30%가 기준점이 돼서 30%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별로 수익을 못 본 것 같고요. 적어도 30% 이상은 돼야 30%에 근접을 해야 잘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에서도 보통 그렇죠. 실적을 달성을 하잖아요. 그럼 그 다음번엔 더 높은 기준을 줍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기준은 당연히 달성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단내리 효과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지속적이고 매우 강한 심리적인 특성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 좀 높으면 이 고객의 초기 값이나 정보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단내리 효과 뭐 단정적으로 어떤 음료수, 자 음료수 가격이 8,000원이래요. 무슨 음료수가 8,000원이야? 그럼 비싸죠, 그렇죠? 자 그런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음료수가 음료수 원래 10,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여기 찍 이렇게 돼 있고 8,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럼 그냥 8,000원이라고 써놓으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0,000원짜리를 8,000원에 판매하네. 이러면 할인된 거니까 10,000원이라는 단내리기 기준점이 제시가 됐죠. 그럼 이 8,000원은 싸다고 느끼는 겁니다. 그렇죠? 이런 것들이 단내리기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 프레이밍 효과, 틀을 씌운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프레임은요. 어떤 문제나 상황이 제시하는 방법, 그다음 표현되는 이 틀에 따라서 문제나 상황을 판단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.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다른 쪽 설명을 드릴 때 설문조사를 보통 리서치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 보통 정치적인 성향이나 요번에 뭐 대선이 어떻게 될 것 같다, 뭐 국회의원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볼 때 어디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런지 봤더니 질문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동일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안이라도 그 사안을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죠? 요게 이제 프레이밍 효과고요. 이게 이제 뭐 쇼핑에서 가격, 품질 평가하거나 일상생활에 많은 의사결정에 영향도 주고요. 재무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죠. 같은 기준인데 어떤 툴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다르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 이걸 뭐 같은 크기의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제시할 때 순이익으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잠재적인 순손실액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자,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경험, 행동의 결과에 대한 추단법의 이용을 자제시키고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. 자, 심적 회계가 있는데요. 우리 심적 회계는요. 일단 내가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하고 보너스로 받는 돈, 세금 환급 받은 거, 빌려주고 받은 돈, 이거는 왠지 이것도 내 돈인데 심리적으로 보면 꽁돈 생긴 것 같잖아요. 함부로 낭비해버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의사결정할 때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적 프레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프레이밍 효과하고 비슷한데요. 이게 이제 그 개인의 내면에서 발생하면 이게 심적 회계죠. 그죠?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하고 보너스로 받은 소득의 의미를 다르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기적인 소득은 이걸 가지고 잘 지출과 저축을 잘 통제를 하는데 보너스 받은 건 그냥 확 써버리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뭐 그런 것들. 그다음에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에 대해서 이거 원금이라도 찾겠다고 계속 손절매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못 나오는 거죠. 더 투자하는 거야. 그렇죠? 원금 찾으려고.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심적 회계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심적 회계 성향이 있으면요,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을 좀 방해합니다. 그래서 보통 투자 성과를 잘못 판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보통 이제 그 개인에게 존재하는 심적 회계를 이해하는 것은 뭐 지출 통제라든가 성향에 맞는 투자 실행 이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도 있어요.